현이규덕입니다. 제가 그 내과 설립위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내과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게 됐고,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급여 결정 과정.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서비스는 의료 행위, 치료 재료, 약제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실제 알기 복잡하지만 어떻든 급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프로톤 빔 세라피가 그동안에 프로스테이트 CA에 에비던스도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이 블루쉴드하고 그 다음에 에트나에서 2013년도 말에 결국은 커버리지를 취소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근거가 있거나 에비던스가 쌓이게 되면 어떤 결정, 커버리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근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떻든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온콜로지에 있는 프로페셔널한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캔서 린큐라는 이런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인 환자의 정보를 모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2년에 브레이스 CA만 하더라도 약 10만 명 환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답니다. 결국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디시전 메이킹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2015년이 되면 이게 제너럴하게 사회 아스코에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빅데이터도 모아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른 영역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험급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료 서비스라면 약제, 치료재료, 의료 행위인데, 약제는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의료 행위나 치료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네거티브, 포지티브 시스템이 좀 저희는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 같으면, 약제나 치료재료 같으면 허가를 식약처에서 하고 안전과 효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식약처에서 받아가지고 실제 경제성이라든지 급여 여부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이게 건정심 복지부로 가서 국민들이 실제 급여를 쓸 수 있게, 이런 것을 가져가고요. 의료행위 같으면 실제적으로 식약처와 관계는 없지만 안전과 관련된 게 있는데, 단순한 의료행위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재료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한 행위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식약처와 관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과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건정심 복지부로 가는 이런 플로우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기존 기술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결정 신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의료 행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기존 기술이라도 급여 있는 경우도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에비던스가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자원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게 되면 실제 이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오늘 논의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기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정 신청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보통 말하는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살펴보고서 결정 신청하는 이런 쪽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은 주로 약사법에 실제 이제 받게 되고요. 우리가 신의료 기술 같은 것은 의료법,
되고 행위전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건강보험법에 우리가 모든 것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치료재료 같은 게 되고, 그래서 식약처나 우리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체를 평가하는데, 식약처에서 하는 유효성의 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약간 물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자체가 넥카로 넘어오거나 실제적으로 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실제 다시 한번 논의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법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심평원으로 넘어올 때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신의료기술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성, 유효성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 심평원에 있는 전문평가위원회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평가위원회에 오기 전에 우선은 안전성, 유효성을 심평원에서는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실무 검토를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 식약처의 장비라든지 치료재료, 약제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승인을 어떻게 받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유효성에 대한 평가, 권고 등급 이런 것을 보고서 안전성,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다음에는 경제성 평가, 비용 효과성 평가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말로 어떤 개선, 임상 효과에 대한 분명한 개선이 있었는지, 단순히 편의만 좋아졌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논의하게 되고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다른 행위라든지 치료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 어떤 비교되는 것이 대체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효용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 기원학이라든지 논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보험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이게 혹시 비급여 행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나, 또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신의료기술인가, 이게 모디파이드 된, 이미 기존의 기술이 모디파이드 된 건가, 이런 것을 보고요. 어떤 수준의 근거를 제출하고 있나, 또 하나는 이거 자체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하나는 이거 자체의 부담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치료하고 있는 질병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떤 장애를 가져갔냐, 질병의 중증도는 어떠냐, 환자의 부담이라든지 효과, 대체 가능성, 비용 효과성,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등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효과라는 축하고 비용이라는 축을 봐서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높으면 당연히 급여가 고려되고요. 비용도 높고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비급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 자체가 실제적으로 식약처를 통과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또 하나는 넥카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한 여러 가지 의료 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이 비용이라든지 효과를 같이 검증해 보고서 결정을 해서 급여, 비급여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마 넥카에서 하고 지금 심평원하고 이게 기존 기술이냐 신기술이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이게 심평원으로 다시 업무가 넘어오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넘어오든 말든 신의료기술이 되게 되면 내과에서 신의료기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 이게 모디파이드 된 기존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관이 됐든 안 됐든 어떤 업무 연계를 갖고 계속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과에서 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여러 평가 자체가 심평원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우리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 재료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치료 재료는 조금 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료 재료, 의료기기라는 것이 치료 재료, 의료 장비, 가정용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재료위원회에 어떤 올라오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있냐면 비대 같은 것도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 회사가 비대를 말하자면 안전성 유효성을 받고 이게 뭐 치액에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 근데 비급여라고 그러더라.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재료라든지 이런 게 별도 산정을 한다는 것은 가치를 따로 준다는 거고요. 별도 산정 불가라는 것은 행위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값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휴철할 때 일반적인 실크 같은 것은 이미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안 준다. 이렇게 이제 별도 산정 불가인데 이런 품목은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실제 별도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산정 불가인 경우도 있고 요양급여, 비급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료 재료는 사실은 네거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급여 목록 고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이게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한 번 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심평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한 30일 내 최초 시행일부터 결정 신청을 적어도 30일 내에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결정 여부를 행위라든지 치료재료위원회를 거쳐서 복지부로 고시를 가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료재료에서 또 특히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안전 유효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경제성 검토 이런 거하고 특히 여기서는 약이라든지 하고 달리 치료재료라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박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진짜 외국의 선진국에서 치료재료 에비던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미테이션해서 만들어내고서 그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등재 품목, 대체 품목하고 장단점도 보게 되고 이걸 통해서 가격도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도구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이게 이제 치료재료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돈을 얼마쯤 받았으면 좋겠다. 유사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거에 대해서 논문은 어떤 게 있느냐, 실제적으로 임상 논문 자체가 동물 실험이냐 임상 논문이냐 이런 거하고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에비던스가 어느 정도 임상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임상 자료는 없으면서 편의성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가치 평가 기준 1, 2를 나눠 가지고 이거를 같은 가격을 줄 거냐, 가격을 떨어뜨릴 거냐, 거기다 어떤 인센티브를 얹어줄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치료 재료는 그 외국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미 FTA가 실제적으로 이제 발효된 이후에 미국에 있는 회사라든지 외국의 회사들이 실제 독립적인 검토를 해달라. 치료재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우리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독립적 검토라는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검토가 끝난 치료재료위원회에서 검토 끝난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내 이 독립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100% 의무적으로 뭘 고쳐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건정심으로 올리게 되는 이런 독립적 검토라는 항목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약은 또 어떤 특별한 게 있느냐면 다른 거, 그러니까 의료 행위라든지 우리가 치료제료에 대한 가격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지만 이 약에 대해서는 공단이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가격 협상이 끝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거 자체가 복지부에서 고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이제 보험급여 결정할 때는 경제성이라든지 급여 적정성 이런 걸 보게 되고 아이소라든지 퀄리, 비용 효과 분석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반 약제하고 항암제 자체가 기등제 약에서도 굉장히 다른 프로를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암제를 굉장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임상 효과가 굉장히 다른 약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르고 임상에서 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평원장이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약제는 모두 복지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에비던스가 있으면 적어도 급여를 해주거나 급여를 못 해주면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항암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빠른 시기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기회를 주고 있고요. 일반 약제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에 대해서 허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실제적으로 허가사항은 없는데 꼭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의학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허가사항은 10년 전에 허가사항을 받은 것도 있고 20년 전에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아까 위한 항암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길을 실제적으로 열어주고 있고요. 일반 약일 경우에는 IRB를 통해서 식약처에 우리가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심평원으로 접수하더라도 식약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는지 에비던스는 어떤지를 보고서 우리가 하는데 신청 후에 바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급여로 결정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비급여로요. 만약 이거 자체가 에비던스가 부족하고 그러면 식약처에서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허가 범위가 초과됐더라도 지금은 쓸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축은 지금 현재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선별급여라는 것이 사실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동안에 비급여로 있거나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비급여로 쓰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거냐. 이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필수적 의료면 필수로 가고 만약 필수 의료가 아니면 선별급여라는 것을 정해서 가자. 그래서 보통 50% 내지 80%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우리가 4대 중증 암 같으면 5%만 내면 되지만 여기는 50 내지 80% 두 가지 트랙으로 보통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플로인데 우리가 비용 말하자면 급여, 비급여였는데 우리가 임의 비급여라는 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필수적 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여서 만약 필수 급여가 될 수 있는 거 비용 때문에 못했던 것 같으면
필수급여로 오고 선별급여라는 항목을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게 되게 되면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본인 부담률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선별급여는 실제 임상적인 유효성하고 비용효과성하고 사회적인 요구도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선별급여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것을 50 내지 80%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조건부 선별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임상자료가 좀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 임상자료 제출이라든지 시술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 그 신의료 기술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의 고난이 시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금년부터 작년에 한 10여 가지를 결정했고요. 올해부터는 좀 항목을 더 늘리는 걸로 지금 생각해서 선별급여 항목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는 마당에서 재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식약처라든지 내카에서 안전성, 유효성 허가는 주로 이제 식약처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부터 해서 심평원과 복지부를 해서 급여 결정해서 이게 올라오는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우리가 서로 협조해가지고 시간도 단축하고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시간도 줄이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내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내카 설립위원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인연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 HTA하고 미국이 아크에서 피코리로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제 한계를 갖고 피코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환자 중심에 대한 연구 체제를 좀 더 갖추라. 또 일종의 메소돌로지 앤 커미티를 만들고 있어서 실제 네카도 작년처럼 우리가 환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국가적으로 갖고 있을 때 환자 안전에 대해서도 하지만 앞으로 환자 중심성, 환자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좀 더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메소돌로지에 대한 것도 네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CMS 이렇게 보게 되면 CMS가 이제 전에는 급여 결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메디컬리 리즈너블하고 네서리 하면 급여 결정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지금 현재 밸류 베이스로 바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CMS 비전을 보더라도 로우 코스트 이렇게 오바마 정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밸류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